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해지는 지구 생명 이야기. 코로나19 생명 존중을 외치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최근 전 세계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70% 이상이 동물에서 유래된다고 합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 서식지 파괴, 야생동물 밀거래, 장거리 이동, 기후변화 등으로 동물과 사람 간의 감염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종 감염병의 시대를 생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간, 동물, 생태계의 건강이 하나임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 편 정도는 보았을 법한 4편의 재난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야생박쥐의 배설물을 매개로 돼지에게 옮겨지고 비위생적인 인간의 손을 통해 전 세계에 퍼진 신종 바이러스의 유행을 그려낸 영화 컨테이전. 변종 주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된 내용의 영화 감기.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에 긴급재난 경보령이 선포된 상황을 배경으로 한 영화 부산행.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이 좀비가 돼버리는 영화 나는 전설이다. 모두 상상으로 만들어진 영화지만 놀랍게도 이들 영화와 매우 비슷한 사태가 현실에서 발생했고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 감염병과의 길고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명적인 신종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발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과학자들은 환자에게서 코로나19를 떼어내 DNA를 들여다보고 중국에 있는 박쥐들이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루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한에서 발원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목이나 설치목 동물들을 자연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가 우한시 시장에서 거래된 야생동물을 중간 숙주로 해 변이형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상갑이라는 동물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겉모습만 보면 파충류처럼 생겼지만 실은 몸 전체가 비늘로 덮인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면 몸을 돌돌 말아서 딱딱한 비늘로 자신을 보호하는데 이렇게 온순한 성격과 비늘이 몸에 좋다는 미신 때문에 밀매업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상갑이 불쌍하긴 하지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이유는 천상갑과 같은 야생동물의 거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를 포함해 수많은 바이러스를 불러왔기 때문이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박쥐에서 천상갑을 거쳐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쥐는 137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61종의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많은 인수 공통 병원성 바이러스의 온상, 박쥐를 모두 없애면 감염병에도 걸리지 않고 인류가 건강해질까요? 박쥐는 신종 인수 공통 감염병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인류에게 꼭 필요한 생태적 기능도 합니다. 모기나 농해충 등 엄청난 양의 곤충을 먹고 바나나, 아보카도, 망고 등의 꽃가루 바지를 하고 다양한 열대 식물의 씨앗을 퍼뜨리고 훼손된 열대림 복원에 큰 구실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종들이 인간들의 잘못된 질병관리 조치를 통해 도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신종 감염병이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보건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을 일컫습니다. 에이즈,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등 최근 몇 년 새 급증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신종 감염병은 이 중 70% 이상이 야생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와 진화한 바이러스라는 점이 특이하며 대개 동물이 먼저 갖고 있던 질병이어서 사람에게는 항체가 없는 탓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사람과 동물 간에 상호 전파되는 전염병을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며 인수 공통 감염병을 유발하는 동물 바이러스 가운데 인류가 밝혀낸 것은 고작 1%입니다. 하지만 이마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고 코로나19나 메르스처럼 동물 숙주에 잠복해 있다가
언제든 나타나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침팬지의 어머니라 불리는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 박사는 인간이 아닌 동물도 도구를 쓴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으며 세계 곳곳에서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은 인류가 자연과 동물을 존중하지 않아 스스로 초래한 사태이다. 우리는 동물을 인간과 더욱 밀접한 접촉을 하도록 몰아붙였다. 사냥하고 먹고 거래하고 이국적 애완동물로 전 세계에 팔았다. 형편없고 폐쇄적인 여건의 공장식 농장에 밀어넣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봉쇄 조치들은 사람들을 각성시킬 것이다. 우리는 자연계의 일부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미래를 훔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불법 야생동물 거래 규모는 마약, 미립국, 위조에 이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불법 거래 시장입니다. 판매 목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북이, 악어, 멧돼지, 사냥쥐, 두루미, 너구리는 물론 가축인 소, 돼지, 닭, 염소 등도 섞여 팔리지요. 하지만 종을 구분하는 울타리는 없고 관리가 안 된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각종 동물이 함께 살면서 바이러스가 섞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생동물 시장은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의 세균 배양 접시라고 불립니다. 다음은 제인 구달 박사가 지적한 공장형 축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끼를 낳게 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암돼지는 각각 한 칸의 좁은 우리에서 사육됩니다.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분만실로 옮겨져 설 수도 돌아 넣을 수도 없이 한쪽 옆으로 누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로지 금전적으로 가치 있는 새끼가 어미에게 눌려 압사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의 공장식 사육장에서 사육되는 젖소의 운명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푸른 풀밭을 밟아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좁은 우리에 끈으로 묶인 채 시멘트 바닥을 밟고 서서 젖을 생산해야 합니다. 좁은 곳에 갇힌 닭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서로를 쫀다며 부리를 잘라버립니다. 판매용 달걀을 낳는 난개는 A4 한 장 크기의 좁은 공간에서 평생을 살고 알을 낳지 못하는 수평아리들은 돈이 안 된다며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성감별하여 갈아서 다른 가축의 사료로 쓰고 살아남은 암평아리는 비좁은 닭장에 가두어 살을 찌웁니다.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과 같이 끔찍한 가축 감염병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가축 전염병이 이렇게까지 확산된 현상을 놓고 초기 방역 실패, 안일한 가축 전염병 관리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공산품처럼 가축을 길러내는 공장식 축산이 원인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장식 축산이 이루어진 것은 값싼 가격에 더 많은 고기를 먹으려는 소비자의 욕망과 더 많은 고기를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축산기업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생긴 일인데요.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단기적으로 쇠고기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양과 소의 사체를 사료로 사용했기 때문인데 반추 초식 동물인 소가 동물성 단백질을 직접 섭취하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 역시 비좁은 철장 속에 수백, 수천, 수만 마리의 돼지와 닭을 비위생적인 시설에 집단 사육함으로써 빚어진 재앙입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의 99% 이상이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축산 기업들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 물이나 사료에 항생제를 섞어 먹이지만 사료용 항생제가 대재앙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항생제 내성을 일으켜 한번 전염병이 휩쓸면 전체 가축이 몰살당하는 대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가축들에게 남용된 항생제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한편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식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고기 소비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뒤로만 쿵쿵쿵 움직이는 게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장난감으로 태어났다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장난감으로 태어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어떻게 바운스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팔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뒤에 낙동 뮤지션의 노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가사입니다.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팔다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생명력에 대한 놀라움을 담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생명이란 존재는 늘 수수께끼와도 같았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탄탄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쓴 린 마글리스와 도리어 세이건의 저술로서 다윈 이후 절대 이론이었던 적자 생존론을 뛰어넘어 공생명, 즉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 개념을 기반으로 한 생명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생명이란 끝없이 확장하며 그 확장의 영역은 항상 새롭고 고달픈 곳이기 때문에 종들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생명의 지평을 확장했다고 말합니다. 시베리아 벌판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었던 물새나 사슴은 어떤 개체일까요? 이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다른 개체보다 더 강한 체력과 면역력으로 경쟁해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개체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협력하는가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러시아의 동물학자인 캐슬러 교수도 더 많은 개체들이 함께 모이면 서로 더 많이 도울 수 있고 지능적으로 더욱더 발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이 살아남을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칠레의 철학자 움베르토 마투라노는 생명은 주어진 환경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환경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다시 변화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진화하는 구조 접속 관계를 맺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상의 가장 진화한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경쟁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듯이 보이는 인류가 가장 진화된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하여 생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 세균, 즉 박테리아로부터 시작한 생명의 여정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태초의 생명인 박테리아는 끝없이 번식하며 주변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환경의 변화는 스스로에게 위협이 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박테리아는 매번 문제를 해결해 나가 생명 도약의 계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끼리 서로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과정을 거치며 다세포 생물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동물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식물에 있는 엽록체의 유전자는 각 개체의 유전자와 다릅니다. 그것은 초기에 거대 박테리아에게 잡아먹힌 원시 산소 호흡세균, 즉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이 되는 박테리아와 원시 광합성 세균, 즉 엽록체의 기원이 되는 박테리아의 흔적입니다. 이들 박테리아들은 포식자의 몸속에서 살아남아 포식자와 함께 또 다른 생명체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포 내 공생설의 생물학계는 초기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포 내 공생설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끝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한 생물 진화의 바탕을 만들고 또 오늘날에도 각 생명체들과 공생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의 생명체들은 개별 생명체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 특히 박테리아와 공생명체입니다. 지구의 생명은 다른 종과 공생하는 관계를 맺으며 지금과 같이 무수히 많은 종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렇기에 진화의 선두주자는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진화의 여정을 걷고 있는 동반자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 즉 생명관은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며 약육강식의 경쟁주의적 시각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만이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우월감, 가장 진화한 존재이므로 가장 뛰어나며 지구를 지배할 자격이 있고 더 이상 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자연계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강한 인간이 약한 동물을 마음대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화와 약육강식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약육강식은 먹이 사슬에서 언급되기는 하나
그마저도 잘 사용되지 않는 고전적인 단어입니다. 물론 자연에도 약육강식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일 뿐이고 대부분의 생명은 서로 도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명관을 바로잡아 자연의 생명들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는 서로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영향을 주고받는 공통의 문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이런 재난은 계속 되풀이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자연재해와 코로나19. 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 활동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감염병이 한 70% 정도 이상이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감염병이 많이 늘어난 이유로 꼽는 게 뭐냐면요. 산림의 파괴입니다. 그 바이러스의 그 감염이 가능할 수 있는 이격거리를 좁히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쇄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선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감염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여러 측면들은 인간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자연계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전에는 동물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갈수록 접점이 늘어난다는 거죠. 감염병이 늘어나는 게 좀 하나의 이제 나쁜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이런 알람을 울리고 있는 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인류가 자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는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데에 학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경고를 심각하게 못 들었던 그런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그 야생동물들 또는 야생생물 서식지와 관련되어 있는 인간 행태가 변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질병들의 범람은 아마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다. 기후의 위기를 일으키는 메커니즘과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때는 인류가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조만간에 올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78억 명의 인류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해왔고 이에 따른 자연재해 규모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만 년에 걸쳐서 약 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사람은 100년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연에서 변화되는 속도의 한 25배 지금 빠르게 이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생태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뭐 코로나19, 미세먼지, 뭐 금융위기, 뭐 여러 것. 이 기후위기는 뭐 그 모든 거를 다 합친 그 이상의 그 위기이고 결국 이게 문명의 위기이거든요. 문명 그 자체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인류가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찾아 고치지 못한다면 다가올 복합재난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든 생물은 주위 환경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환경 속에서 사는 생물이 그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 공기, 수분 등과 같은 비생물적 무기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이루는 하나의 계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물은 그 기능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뉘고 생태계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질이 생물과 환경 사이를 순환하는 현상을 물질의 순환이라 합니다. 생태계는 물질의 순환에 의하여 유지되며 이러한 순환이 깨지면 생태계의 위기가 닥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가뭄, 수몰 등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와 멸종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전염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강우 패턴 변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말라리아와 댕기열 등의 질병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한 사례입니다. 최악의 경우 수천 년 동안 빙하에 갇혀있던 바이러스가 기후변화로 방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섬뜩하기도 합니다. 기후와 생태계, 야생동물, 인간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아프면 다른 것도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인간 활동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는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다른 바이러스들을 불러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전 세계 열대우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열대 아마존 원시림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존돼야 합니다. 세계 최대의 산소를 배출하고 있는 지구의 허파, 인간의 손으로 훼손된 아마존의 자연환경 파괴는 지구환경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무분별한 개발로 아마존 밀림은 서울 면적의 약 9배에 달하는 숲이 파괴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불과 1, 2년 사이에 서울 면적의 약 45배 정도의 아마존 밀림이 파괴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존 밀림 환경 파괴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원시림 파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육지의 3분의 1가량을 가축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과도한 육식과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한 대규모 공장식 축산이 이제 인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환경 파괴와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통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소를 기르기 위한 목초지 조성을 위해 아마존 유역의 약 70%가 방목지로 바뀌었으며 매년 남한 땅 크기만큼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kg의 고기를 생산하는 것은 36.4kg에 맞먹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인간이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의 37%, 아모니아 가스의 64%는 축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2006년 UN 식량농업기구 보고서는 자동차와 과도한 육식이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의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란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다양한 유전적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하며, 종 다양성은 한 지역에 사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와 각종의 개체 수가 균등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일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생태계의 다양함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유지에 기여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의 건강한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각 생태계는 제각기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지구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거물이 복잡해져 몇몇 종이 사라져도 생태계의 평형이 잘 유지됩니다. 유전자 다양성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적응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고, 종 다양성은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각종 자원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생물 다양성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GMO란 유전자 변형 생물을 의미하며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 예를 들면 추위, 병충해, 제초제 등의 강한 성질만을 취한 후 다른 생물체에 삽입해서 만든 새로운 농축수산물을 말합니다. GMO는 생산성을 높이고 상품의 질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체에 대한 유해 가능성과 생물의 다양성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GMO가 생물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는 지역의 자연 환경에 맞춰 재배되던 고유 품종들의 유전자가 오염돼 사라지기도 하며, 유전자 제조합 식품만을 재배하면서 품종이 획일화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UN 식량농업기구가 바나나암으로 불리는 변종 파나마병이 중동과 아프리카의 바나나 농장에 급격히 퍼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대부분 캐번디시의 한 가지 품종뿐입니다. 씨를 뿌려서 재배하는 게 아니라 우수한 품질을 가진 바나나의 풀의 뿌리나 줄기를 접붙여서 번식시키기 때문에 유전자가 극도로 단순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딱 한 가지 유전자 조성을 가진 바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 조성에 치명적인 질병이 생긴다면 급속도로 전염될 것이고 차단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변종 파나마병은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전염병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유전자군을 찾는 것뿐입니다. 뛰어난 품질의 동식물을 대량 생산하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점점 유전자군이 단순화되고 바나나 멸종 같은 극단적인 사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계 야생 생물 기금과 역사 깊은 런던 동물협회는 2년 주기로 작성해온
살아있는 행성 보고서를 통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46년 기간에 지구에 살고 있는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의 개체수가 68%나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80억 명에 가까운 인간의 과소비와 지속적 인구 성장, 집약 농업으로 지구 곳곳에서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상실되면서 동물들 역시 격감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이후에도 한반도의 8배가 넘는 198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인간 활동용으로 바꿔져 동물들은 그만큼의 서식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 세계에서 1년에 13억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45억의 역사의 지구에서 생명체는 20억 년 전에 나왔지만 6억 년 전 고생대부터 본격적으로 생물이 서식했는데 기후급변 등으로 지금까지 5차례 생물 대멸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산업혁명 후 수많은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어 이대로 가면 제6차 생물 완전 멸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멸종에는 인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경이 변하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생태계는 구성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태계 파괴로 생물은 적응할 방법과 시간도 마련하지 못한 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이 살지 못하는 지구 생태계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인간 때문에 사라지는 많은 생물종과 생태계의 파괴는 인간에게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온갖 전환 너네가 다 들고 와도 기술의 전환, 로봇, 로보틱 턴 어쩌고 해도 내가 생각할 땐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생태적 전환이다. 에콜로지컬 턴이다. 왜? 21세기에 잘못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편하고 쉽게 빠르게 소비하는 생활 패턴의 변화가 없다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2-3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다. 학자들이 말한 경고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을 막을 대책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바이러스를 연구한 전문가가 남긴 답변은 의미심장합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를 존중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생태를 존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공존할 때 이런 사태를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지금 여러분이 준비해오던 세상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 이제는 아마 자연도 보존하면서 우리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공존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야들이 훨씬 많이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눈을 좀 돌리시는 게 현명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아남고 지구도 건강해질 겁니다. 우선 전 세계가 힘을 모아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야생동물 시장, 밀렵, 밀거래를 전면 금지하도록 캠페인과 과감한 정책적 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심각한 가축 감염병의 피해와 탄소 배출, 지구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비위생적인 공장형 축산 환경 문제는 동물권과 동물복지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공장식 축산의 비인도적인 행위가 제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축산 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과도한 육식 문화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끼치는 나쁜 영향과 균형 잡힌 식생활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이로움을 되새겨 건강한 음식 문화를 실천한다.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생물 다양성을 위한 대책으로는 식물원, 수목원, 동물원, 종자은행 등 멸종위기종 보호,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의 지정, 동물 이동통로 등 서식지 연결, 국제적 협약 가입 및 준수, 인간과 함께 지구를 공유하는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간의 활동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생태도시란 사람과 자연, 환경이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의미합니다.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로도 유명한 생태도시입니다. 도시 주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으로 원자력 대신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는 도시이며 신재생 에너지의 연구와 개발로 생태도시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남부에 위치한 쿠리치바는 지하철이 없는 대신 땅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굴절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도로나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아 환경 파괴를 막은 성공적인 생태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위스 취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생태하천에 있습니다. 한때 공업도시로 유명했으나 심한 수질 오염이 있던 하천을 복원하기로 결정해 원래 자연 그대로의 생태하천으로 되돌려놨습니다. 우리나라 고창의 경우 최초로 행정구역 내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됐고 체험마을, 생태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모두 조화롭게 행복할 수 있는 보호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 세대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자연을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윤리 의무를 다하려면 때때로 인간 이익의 일부를 희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기꺼이 인내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학생 여러분, 인간이 가진 최고의 능력, 여러분의 뛰어난 지성을 활용해 신종 감염병 시대의 생명 공존을 위한 실천 방안을 각자 고민해보고 토론해 주십시오. 과학, 윤리, 국어, 지리, 사회, 미술, 보건, 음악, 기술과정, 수학, 영어 등 모든 교과 시간에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이나 난방기 사용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는 일, 재활용품을 소비하는 일,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일, 과도한 육식을 줄이는 일,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 등이 되겠습니다. 제2의 코로나를 막을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생명 존중, 동물 사랑을 통해 생태계의 공존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뿐입니다. 자연 존중이란 자연 생태계의 야생 동식물들도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는 가치 있는 인간의 동반자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가 충분하고 온전함을 깨달아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도 지구 생명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연의 생명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생명 질서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하고 궁핍하며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They will become communities of communities that can survive the crises that lie before us. 다윈 선생님의 말씀 내일 위해 오늘 숨 쉬려면 착하고 배려해야 해 변하고 도와주라고 강한 인간 약한 동물 맘대로 이해해 생명 괴롭히라고 까마득히 서로 도와 친구 됐는데 우리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라 여기까지 온 거라 잘못 생각했네
희망 가득한 미래 다른 별로 도망가 볼까 새로운 별도 여기처럼 아름답고 소중할까 새로운 친구 이들처럼 참 고맙고 위로가 되어줄까 약육강식 따윈 없어 이제라도 이해해 우리 모두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선생님 찰스 다윈 선생님 참 지혜로워